착각하지 마, 한윤아. 그 남자가 사랑한 건 가난한 너 따위가 아니야. 네가 훔쳐 쓴 차세린이라는 이름이었어. 가난한 대학생 한윤아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가 딸의 이름으로 맞선 자리에 나간다. 그녀의 임무는 상대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최악의 여자가 되는 것. 하지만 맞은편 남자 서태겸 역시 친구 대신 나온 가짜 맞선남이었다. 서로를 속이려던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계획과 정반대의 감정에 휘말린다. 저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최악인 척한 겁니까? 이상하네요. 전 방금 그쪽한테 반했는데. 한윤아의 손에서 은색 포크가 미끄러져 접시 가장자리를 쳤다. 청담동 호텔 레스토랑의 잔잔한 음악 사이로 맑은 금소금이 퍼지자 근처 테이블에 앉은 손님 두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윤아는 얼어붙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맞은편 남자를 노려봤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물잔을 들지도 않은 채 태연히 대답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윤아는 일부러 냅킨을 구겨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저는 결혼하면 남편 카드로만 살 거예요. 집은 한남동이어야 하고 차는 수입차 아니면 못 타요. 그리고 제 빚도 좀 갚아주셔야 해요. 얼마나 됩니까? 8천만 원이요. 생각보다 적네요. 적다고요. 아니, 표정에 비해 규모가 소박해서요. 윤아는 숨을 들이켰다. 이 남자는 왜 도망가지 않는가? 그녀는 더 독한 표정을 만들었다. 저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싫어해요. 아침에는 12시 전에 못 일어나고 시댁 행사도 안 갈 거예요. 남자가 아주 잠깐 웃었다. 좋네요. 저도 아침형 인간을 싫어합니다. 저 성격도 나빠요. 그건 조금 전부터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만나겠다고요. 네. 특히 방금 직원에게 몰래 사과하신 장면 때문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가면 같은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10분 전 그녀는 일부러 물을 쏟고도 무심한 척했지만 직원이 새 냅킨을 가지러 간 사이 화장실에 다녀오며 그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세탁비라도 보태달라며 지갑에 있던 현금 전부를 건넸다.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몰래 지켜보는 취미가 있나 봐요. 유나가 차갑게 말하자 남자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검은 정장은 맞춤복처럼 몸에 딱 맞았지만 넥타이는 없었고 손목에는 값비싸 보이는 시계 대신 검은 가죽 밴드만 감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이준호라고 소개했다. 정보기술 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됐고 지금은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식당 지배인이 지나갈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고 와인을 설명하던 소믈리에가 가격을 잘못 말하자 유창한 전문 용어로 수정해주기도 했다. 유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부잣집 자제들이 괜히 있어 보이려고 외운 지식일 거라 여겼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녀는 오늘 안에 이 맞선을 망쳐야 했다. 그래야 차세린에게 약속받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밀린 등록금과 어머니의 병원비 일부를 막을 수 있었다. 유나는 다시 허리를 세웠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직원에게 사과한 건 괜히 소문나면 귀찮아서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어드리죠. 그 말이 이상하게 다정해서 유나는 더 짜증이 났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유나는 이런 남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대학 도서관 지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자마자 세린이 보낸 차량에 실려 강남의 메이크업숍으로 끌려갔다. 차세린은 거울 앞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 상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느냐가 중요해. 유나는 값비싼 원피스 소매를 어색하게 만졌다. 저 정말 사진이랑 많이 다른데 들키지 않을까요? 사진은 내가 일부러 오래된 걸 보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상대 집안이랑 조건만 맞으면 얼굴 같은 건 보지도 않아. 세리는 마치 남의 회의 일정을 설명하듯 무심했다. 먹을 때 소리내고 돈 얘기 계속하고 결혼하면 일 안 하겠다고 해. 상대가 먼저 거절하게 만들어. 제가 실수하면요.
실수하면 잔금은 없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등록금 계좌에 들어가 있었다. 돌려줄 여유도 없었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진주 귀걸이를 채워주며 덧붙였다. 그리고 절대 네 진짜 이름 말하지 마. 오늘 넌 차세린이야.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남의 이름을 빌리는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보다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거울 속 낯선 여자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만이야. 지금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그 하루를 예상보다 훨씬 길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서태겸 역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태겸은 성림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이사회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친구 이준호는 소파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딱 한 번만 대신 나가줘. 우리 어머니가 상대 집안이랑 이미 이야기를 다 끝냈대. 태겸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내 결혼을 왜 내가 막아줘야 하지? 넌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을 너무 잘하잖아. 차갑고 재미없고 사람 숨막히게 하고 칭찬으로 듣겠다. 내가 나가면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혼까지 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나가서 실업자라고 하면 그쪽에서 먼저 거절할 거야. 태겸은 마침 회장인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온 메시지를 보았다. 올해 안에 정략 결혼 상대를 정하지 않으면 그룹 후계 구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결혼을 거래처럼 다루는 집안에 대한 반감으로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직업은 마음대로 정하라는 건가? 그래. 얼굴은 원래 공개를 거의 안 했으니까 모를 거야. 태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자리에 10분만 앉아 있다가 상대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일어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선 순간 너무 큰 구두 때문에 중심을 잃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턱을 치켜든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긴장할 때마다 오른손 엄지손톱을 누르는 버릇이 있었고 일부러 거만하게 말한 뒤에는 늘 직원의 표정을 살폈다. 태겸은 사람의 거짓말을 감지하는 데 익숙했다. 매일 수천억 원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온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유나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짓말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두 번째 만남은 없습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하자 태겸은 메뉴판을 덮었다. 그럼 첫 번째 만남을 아직 끝내지 않으면 되겠네요. 이 식당 곧 마감해요. 밖에서 커피를 마시죠. 커피 안 좋아해요. 차는요? 안 좋아해요. 산책은 구두가 아파요. 태겸의 시선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다. 유나는 재빨리 두 발을 의자 밑으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뒤꿈치에는 살이 벗겨져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렇나 이골 또 만났나 이골 또는 하 그러므는 분기로 만기로는 그는 직원에게 계산서를 요청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는 당황에 따라 일어서며 물었다. 왜요? 화났어요? 아니요. 신발부터 바꾸려고요. 누구 신발을요? 차세린 씨. 신발이요. 자신의 것이 아닌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유나는 가슴 한쪽이 찔리는 기분을 느꼈다. 태겸은 로비 매장으로 향하려다 그녀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비싼 거 사겠다는 뜻 아닙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슬리퍼라도 사죠. 저 그런 거 받을 이유 없어요. 그럼 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리퍼를 어떻게 돌려줘요? 다시 만나서 돌려주면 되겠네요.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려고 신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골목 끝 편의점으로 걸었다. 태겸은 회색 슬리퍼 한 켤레를 집어들었고 유나는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었다. 잔액 부족 알림이 뜨기 직전 그녀는 황급히 다른 카드를 꺼냈다. 태겸은 모른 척했지만 유나의 낡은 카드 모서리와 금이 간 휴대전화 화면을 놓치지 않았다. 편의점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레스토랑 안과 전혀 달랐다.
유나는 발을 슬리퍼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다시 만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태겸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가 지나치게 단맛에 미간을 찌푸렸다. 솔직해서요. 제가 어디가 솔직해요. 거짓말을 못 숨기는 점이요. 유나의 손이 멈췄다. 태겸은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웃습니다. 싫어도 좋다고 하고 화가 나도 괜찮다고 하죠. 그런데 차세린 씨는 싫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도 누군가 다칠까봐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칭찬받는 기분이 이상했다. 따뜻하면서도 죄책감이 섞였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물었다. 해고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건데요? 태겸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수만 명의 직원과 수십 개 계열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준호라는 가짜 인생의 내일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생각 중입니다. 유나는 그 머뭇거림을 불안으로 받아들였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요즘 취업 어렵잖아요. 당장 힘들면 단기 알바부터 해도 되고요. 태겸은 자신에게 취업 조언을 하는 여자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유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왜 웃어요? 아닙니다. 조언이 아주 현실적이라서요. 그 순간 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비서실장 강민석의 이름과 함께 대표님 긴급 보고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유나가 보기 전에 화면을 뒤집었다. 태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간 뒤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말해. 수화기 넘어 민석이 빠르게 보고했다. 대표님, 일본 측 인수 협상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겸은 방금 전까지 캔커피 앞에서 보여준 어설픈 실업자의 표정을 완전히 지웠다. 재무팀 수정한 두 번째 항목을 삭제하고 지분 교환 비율을 다시 계산해. 상대가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조항이야. 내가 30분 안에 접속하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태겸은 골목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추운 것도 아닌데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고 있었다. 차량은 필요 없어. 하지만 경호팀이 이미 근처에 있습니다. 태겸의 시선이 도로 건너편 검은 세단에 닿았다. 그는 낮게 명령했다. 보이지 않게 물러나. 그리고 오늘 내 일정은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마. 전화를 끊고 돌아오자 유나가 물었다. 취업 연락이에요. 태겸은 아주 잠깐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 기회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자신에게 건넨 아무 조건 없는 격려가 너무 낯설고 편안해서 그는 그 순간을 잃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같이 일했던 선배입니다. 혹시 돈 빌려달래요? 반대입니다. 제가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유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겸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이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다. 태겸은 평소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유나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역 입구 앞에서 유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 주세요. 태겸이 놀란 듯 바라보자 그녀는 급히 덧붙였다. 슬리퍼 값 돌려주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겠습니다. 뭘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으로요. 유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번호를 저장했다. 화면에 이준호라는 이름이 뜨자 태겸은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도 유나의 번호를 차세린으로 저장했다. 서로의 휴대전화 안에 존재하지 않는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간 순간이었다. 유나는 개찰구를 통과하기 전 돌아서서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비싼 데 말고요. 왜죠? 지금 실직 상태라면서요. 괜히 무리하지 마요. 제가 살 형편은 됩니다. 그런 허세가 제일 위험해요. 돈 없을수록 체면 때문에 더 쓰게 되거든요. 태겸은 평생 돈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장난기를 지우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싼 곳으로 가죠. 그리고 선물도 금지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와요. 짧은 대답이 태겸의 마음에 이상할 만큼 깊게 내려앉았다.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만 오라는 말을 그는 처음 들었다. 유나가 지하철 안으로 사라진 뒤 검은 세단이 조용히 역 앞으로 다가왔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지만 태겸은 곧장 타지 않았다. 그는 편의점 봉투에 남은 영수증을 꺼내보았다. 회색 슬리퍼 3,900원, 캔커피 2개 3,000원. 평소 그의 저녁 식사 비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오늘 밤은 최근 몇 년 동안 참석한 어떤 만찬보다 선명했다. 차에 오른 태겸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 가득 인수 협상 자료가 떠올랐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선은 잘 끝나셨습니까? 태겸은 자료를 읽으며 말했다. 끝나지 않았어. 상대 측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까? 내가 만나자고 했다. 민석의 손이 잠깐 멈췄다.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는 일조차 피하던 대표가 먼저 다음 약속을 잡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태겸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역 입구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분간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움직일 거야.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다. 그냥 와요. 이거고 이 도가니마. 옆터로는 대고 그리마니마. 그는 자신이 가진 이름과 직함을 내려놓고도 누군가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상대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강요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같은 시각 유나는 홍대 입구역 근처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며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해요. 완전히 망치지 못했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상대가 마음에 든데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뭘 했는데 시키신 대로 다 했어요. 빚도 있다고 했고 일도 안 할 거라고 했고 성격도 나쁘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린은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 이상한 거 아니야. 다시 만나자고 하면 거절해. 유나는 고시원 문 앞에서 멈췄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준호라고 저장된 남자가 보낸 것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가장 싼 식당을 찾아보겠습니다. 선물 없이 저만 가겠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가 곧 입술을 다물었다. 이미 약속했어요. 뭐 한 번만 더 만나기로 했다고요. 세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다. 한유나, 네가 왜 마음대로 일을 키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루만 다른 사람이 되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차세린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유나는 좁은 방에 들어가 진주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원피스와 낡은 방이 어울리지 않게 겹쳐 있었다. 그때 다시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유나는 한참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하지만 다음엔 제가 계산할게요. 메시지를 보낸 순간 그녀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위험한 사실은 그 실패가 조금도 싫지 않다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한유나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의 남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서태겸은 검은 후드 집업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중고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지난번 호텔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빈틈없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유나는 자전거 앞바구니에 새 것처럼 접힌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설마 데이트 준비예요. 태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선물은 금지라서 실용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더 선물 같은데요.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태겸이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자 유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신촌 골목 안쪽의 칼국수집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유나는
벽에 붙은 할인 안내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학생증 있으면 1,000원 싸요. 태겸은 잠시 굳었다.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증으로 한 그릇만 할인받고 나머지는 정가로 먹는 거예요. 태겸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보다 복잡한 규칙을 듣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김치를 집게로 정확히 4조각만 덜었고 국수면이 옷에 튀지 않도록 지나치게 조심했다. 유나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집에서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태겸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다. 어릴 때 식사 예절이 엄격했습니다. 무슨 왕실에서 자랐어요. 비슷하게 피곤한 집이었습니다. 유나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태겸은 웃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유나는 그를 근처 시장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오후 6시가 넘으면 반찬 가게가 일부 품목을 할인한다는 사실과 빵집에서는 마감 직전 묶음 상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려주었다. 태겸은 유나가 가격표를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자신의 장바구니에는 가장 싼 두부와 계란만 담으면서도 태겸에게는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며 닭가슴살을 집어넣었다. 이건 왜 삽니까? 취업 준비할 때 체력 떨어지면 더 우울해져요. 제가 우울해 보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멀쩡해서 걱정돼요. 유나는 계산대 앞에서 태겸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은 제가 사요. 태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손가락 마디에는 카페에서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손톱 끝에는 검은 잉크가 묻어 있었다. 학생이 실업자에게 밥을 사는 게 맞습니까? 그가 묻자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지금은 제가 더 안정적이잖아요.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오전 자신이 승인한 투자건의 금액만으로도 이 시장 건물 전체를 몇 번은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유나는 진심으로 자신이 그보다 형편이 낫다고 믿고 있었다. 계산이 끝난 뒤 태겸은 조용히 장바구니를 대신 들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친절을 처음 받아본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데이트는 늘 유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뒤 카페 마감 전 1시간을 비워 태겸을 만났고 때로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삼각김밥을 나눠 먹었다. 태겸은 처음에는 전자레인지 사용 시간조차 몰라 포장지를 녹일 뻔했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다 기계를 멈추게 했다. 유나는 그가 평범한 생활에 지나치게 서툰 것을 의심하면서도 실직하기 전 회사에서 기숙사와 식사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설명을 믿기로 했다. 대신 태겸은 유나가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새벽에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르고도 웃으며 나타났고 카페 근무 중 손님에게 모욕을 당한 날에도 그 이야기를 숨겼다. 어느 날 태겸이 그녀의 손목에 붙은 파스를 보고 이유를 묻자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비서실장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홍대 쪽 물류창고 중 야간 대학생을 쓰는 곳을 확인해 민석은 잠시 침묵한 뒤 물었다. 대표님, 인수 대상 조사입니까? 근무 환경 확인이야.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태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질문이 많군. 다음 날 유나가 일하던 창고에는 안전점검이 들어왔고 무거운 상자 운반은 정규 인력에게 배정되었다. 유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태겸은 그것을 보호라고 생각했다. 보호는 곧 습관이 되었다. 유나의 고시원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통보했다는 말을 우연히 듣자 태겸은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 건물을 통째로 장기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석이 지나치다고 말하자 그는 규모를 줄여 건물주에게 청년 세입자 지원 계약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뒤 유나는 월세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안내문을 받고 태겸에게 자랑했다. 제가 사는 데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뽑혔대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태겸은 컵라면 뚜껑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창고 일도 편해졌고 카페 사장님도 시험 기간에는 근무 줄여주신대요. 태겸은 그녀가 의심할까봐 시선을 피했다.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빠가 뒤에서 한 거 아니죠? 태겸의 손이 멈췄다. 제가 무슨 힘으로요? 그러게요. 실업자가 건물주를 움직일 순 없겠죠. 그녀는 웃었지만 태겸은 웃지 못했다. 유나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은 그의 가슴에 얇은 칼날처럼 꽂혔다. 그는 모든 위험을 제거해주면 그녀가 편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나가 자신의 삶을 직접 견디고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날 밤 태겸은 지원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면서도 철회하지 않았다. 대신 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잘못이었다. 유나는 졸업을 앞두고 성림그룹의 인턴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 지원 자격에는 학점과 외국어 점수뿐 아니라 현장 문제 해결 제안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카페와 물류창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야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간편식 냉장고와 자녀식품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제안서를 작성했다. 태겸에게는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문장 표현만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자마자 익숙한 성림그룹의 제출 양식을 알아봤지만 모르는 척했다. 이 부분은 비용 절감보다 결근율과 사고율 감소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실업자 치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태겸은 잠시 멈칫했다. 전에 운영팀과 일했습니다. 정보기술회사 운영팀이 직원 식사까지 알아요. 회사 규모가 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금세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겸은 그녀의 제안서를 직접 고쳐주지 않았다. 대신 질문만 던졌다. 야간 직원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폐기율을 어떻게 줄일지, 현장 관리자가 왜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나는 밤새 답을 찾고 제안서를 완성했다. 며칠 뒤 서류 합격 문자를 받은 그녀는 고시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가장 먼저 태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붙었어요. 태겸은 이사회 도중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처음으로 회의 중 미소를 보였다. 문제는 최종 합격자 명단이 비서실로 올라왔을 때 시작됐다. 강민석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한유나 씨가 포함됐습니다. 태겸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말한 적 없는데. 홍대 물류창고와 고시원 지원 계약을 동시에 조사하다 보면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민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덧붙였다. 이번 인턴 전형은 제안서 번호만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유나 씨는 평가 점수 1위입니다. 대표님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태겸은 안도하면서도 새로운 불안을 느꼈다. 유나가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면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는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배치 부서는 어디지? 고객 경험 혁신팀입니다. 본사 근무입니다. 변경할 수 있나? 민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가능은 하지만 이유가 필요합니다. 태겸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류를 덮었다. 그대로 둬. 아니 곡부로 그대로 둬. 유나가 자신의 힘이 아닌 실력으로 얻은 기회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른 지시를 내렸다. 내 첫 출근 동선과 겹치지 않게 조정해. 인턴 교육 기간에는 별관 출입구를 쓰고. 민석은 낮게 한숨을 쉬었다. 대표님, 이건 해결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태겸은 차갑게 대답했다. 연기라도 필요해. 그는 계약 협상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했지만 유나를 잃는 상황만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인턴 첫날 아침, 유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세탁소에서 빌린 듯 빳빳한 흰 셔츠와 검은 치마를 입고 편의점에서 산 구두 광택제로 오래된 구두를 닦았다. 거울 앞에서 이름표를 달며 그녀는 여러 번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한유나.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았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높이 솟은 유리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압도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출입 게이트를 통과했고 전광판에는 성림그룹의 새 사업 발표가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유나는 교육 담당자를 따라 신입 인턴들과 줄을 맞춰 섰다. 그때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보안 직원들이 자세를 바로 했고 임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였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대표님 직접 오시나 봐. 유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 검은 세단이 정문 앞에 멈췄고 뒷문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짙은 회색 정장, 은색 커프스 단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 주말마다 자전거를 끌고 나타나 편의점 커피가 너무 달다고 투덜대던 남자였다. 유나의 숨이 멎었다. 태겸은 계단을 오르다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발걸음도 아주 잠깐 흔들렸다. 대표님, 이사회 준비가 끝났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숙이자 주변의 모든 임원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태겸은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 상황에서 유나에게 아는 척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러나 문이 닫히기 직전 유나가 인턴 대열에서 빠져나와 뛰어왔다. 잠깐만요. 교육 담당자가 당황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유나는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태겸과 유나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유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이준호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민석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태겸은 몇 초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인수 협상과 위기 대응 전략이 번개처럼만 지나갔지만 어느 것도 지금 상황에는 쓸모가 없었다. 그는 결국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말을 골랐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유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목소리도 똑같은데요.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오빠 휴대전화에 제가 붙여준 스티커도 그대로 있잖아요. 태겸은 무심코 휴대전화를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다. 투명 케이스 안에는 유나가 편의점에서 붙여준 작은 토끼 스티커가 선명했다. 민석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태겸은 마지막 수단처럼 말했다. 저는 서태겸 대표의 사촌입니다. 얼굴이 많이 닮았습니다. 유나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런데 왜 직원들이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태겸은 잠시 침묵한 뒤 더 깊은 구덩이를 팠다. 가끔 대표 대역을 합니다. 무슨 대역이요? 행사와 보안상의 이유로 대신 옷을 입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에도 유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교육 담당자는 그녀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표 대역이라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나는 당장 그를 추궁할 수 없었다. 자신 역시 차세린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서태겸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조금만 조사해도 차세린의 얼굴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유나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인턴 대열로 돌아갔다. 그 시각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석은 태겸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 대역입니까? 태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어. 대한민국 대기업 대표가 사촌에게 옷을 입혀 대신 출근시킨다는 설명이 최선이셨군요. 태겸이 차갑게 노려보자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태겸 자신의 얼굴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는 유나가 의심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도 숨기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차세린이었다. 태겸이 받기도 전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인턴으로 들어온 한유나라는 여자 대표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태겸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다. 유나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차세린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서태겸은 그 문장 안에 숨어있는 위협을 즉시 알아차렸다. 오늘 인턴으로 들어온 한유나라는 여자 대표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강민석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민석은 화면을 읽고 미간을 좁혔다. 차세린 씨가 한윤아 씨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태겸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성림그룹 본사 광장을 바라봤다. 조금 전 윤아는 그곳에서 자신을 이준호라고 불렀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임원들의 시선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그녀가 곧 모든 것을 알아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차세린과 한윤아가 언제부터 아는 사이인지 확인해.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대표님, 먼저 한윤아 씨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확인부터 해. 또 뒤에서 조사하실 겁니까? 태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민석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날카롭게 남았다. 태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윤아가 숨긴 것을 직접 묻는 대신 그녀의 삶을 서류와 기록으로 먼저 열어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불신이 아니라 대비라고 불렀다. 누군가를 잃기 전에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윤아는 첫날 교육이 끝날 때까지 한 줄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화면에는 조직 구조와 보안 규정이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태겸과 로비에서 들린 대표님이라는 호칭만 반복됐다. 점심시간이 되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옥상 휴게실로 와요. 혼자. 발신자는 차세린이었다. 윤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옥상에 올라갔다. 세린은 난간 옆에 서서 성림그룹 로고가 새겨진 사원증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 네가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 윤아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지원할 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라니. 서태겸 대표 말하는 거야. 세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윤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린은 한 걸음 다가와 속삭였다. 네가 만난 남자 이준호 아니야. 성림그룹 대표 서태겸이야. 나도 어젯밤에야 확실히 확인했어. 윤아는 이미 예상했던 진실인데도 숨이 막혔다. 세린은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웃기지 않아. 넌 내 이름으로 나갔고 그 남자는 친구 이름으로 나왔어. 둘 다 가짜였는데 혼자 진심이 된 표정이네. 윤아는 손가락을 꽉 말아 쥐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끝내. 서태겸이 내 진짜 이름을 알기 전에. 그날 저녁 이준호는 태겸의 집무실로 불려왔다. 그는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을 던지려 했지만 태겸의 책상 위에 놓인 차세린과 한윤아의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태겸은 한 장씩 밀어놓으며 물었다. 설명해. 준호는 한참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차세린이 그날 직접 안 나왔대. 돈 주고 사람을 대신 보냈다고 하더라. 태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할 만큼 차분했다. 그 사람이 한윤아였나? 대학생이고 등록금 때문에 일을 맡았대. 적어도 처음에는 네가 누군지 몰랐을 거야. 태겸의 손끝이 굳었다. 자신이 윤아에게 속았다는 분노보다 윤아가 차세린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가 좋아했던 어색한 허세와 낡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할인 시간을 외우던 모습은 모두 한윤아의 것이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는 배신감이 날카롭게 남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태겸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이제 말했지?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도 네 이름을 말하지 않았잖아. 둘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 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일어나며 덧붙였다. 네가 화낼 자격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먼저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었는지는 생각해봐.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윤아는 그가 서태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준호 씨라고 불렀고 태겸은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면서도 차세린 씨라고 답했다. 대화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한 문장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오늘 점심은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잘 돼요. 그럭저럭요. 윤아는
그가 언제 진실을 말할지 기다렸고 태겸은 그녀가 먼저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둘 다 상대가 숨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거짓말을 끝낼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 사이 태겸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은 유나의 학적 근무, 기록 고시원 계약과 가족의 채무 내역까지 정리했다. 민석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 대표님이 직접 요청하신 자료지만 이건 지나칩니다. 태겸이 손을 내밀자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윤아 씨가 범죄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님과 연애했다는 이유로 사생활을 조사할 근거는 없습니다. 태겸의 목소리가 서늘해졌다. 차세린이 움직이고 있어. 유나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렇다면 물어보십시오.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허락 없이 삶을 뒤지는 건 보호가 아닙니다. 태겸은 결국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에는 유나의 아버지가 보증 채무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읽는 순간 유나가 돈과 도움에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와 동시에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는 서류를 덮지 못했다. 세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인턴 교육 셋째 날 아침, 성림그룹 내부 익명 게시판에 한 장의 계약서 사진이 올라왔다. 제목은 대표 맞선에 대신 나간 인턴의 정체였다. 계약서에는 차세린을 대신해 맞선에 참석하고 상대의 거절을 유도한다는 문구와 한윤아의 서명이 선명했다. 다만 계약 날짜와 지급 시점이 적힌 윗부분은 잘려 있었다. 게시물은 몇 분 만에 수백 번 공유됐다. 유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끊겼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한윤아 씨, 이거 진짜예요. 다른 인턴이 물었다. 유나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라고 부정할 수 없었다. 계약서는 진짜였다. 다만 그녀가 태겸의 신분을 알기 전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잘려나가 있었다. 팀장은 유나를 회의실로 불러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내려놓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 기록은 확인해 주세요. 맞선과 지원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팀장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평가 과정은 익명이라 현재까지 특혜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와의 관계가 사실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도에 나오자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겸이었다. 그녀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더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태겸은 게시물이 올라온 지 10분 만에 삭제를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감사팀과 법무팀을 불러 유출 경로를 찾으라고 명령했고 유나의 인턴 자격을 즉시 복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려 했다. 그러나 민석이 문 앞을 막았다. 지금 대표님이 직접 복귀를 지시하면 특혜 의혹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대표님은 조사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태겸은 책상을 세게 짚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했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절차에 제출하십시오. 결과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태겸은 분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조사팀이 보낸 초기 보고서가 도착했다. 게시물은 외부 계정으로 작성됐지만 계약서 사진은 성림호텔 측 법무문서 보관함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인사팀 직원 한 명이 최근 차세린의 비서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태겸은 즉시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은 제가 아니라 한윤아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가 대표님을 처음부터 속였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날 속인 건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 이름으로 사랑받은 사람은 한윤아죠. 세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억울함이 짙었다. 내가 버린 자리였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가 처음부터 그 여자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태겸은 차갑게 말했다. 사람은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을 돈과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배치해온 대표님이 하니까 재미있네요. 유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변 벤치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계약서 원본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했다. 세린에게 받은 지시에는 상대를 먼저 거절하게 만들라는 내용이 있었고, 첫 만남 전까지 남자의 진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유나는 그 자료를 조사팀에 제출하면 최소한 취업 득해 의혹은 벗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음속 가장 큰 문제는 서류로 해결되지 않았다. 태겸이 자신을 서태겸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못했고, 자신 역시 그에게 한유나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태겸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편의점 커피를 마셨던 골목이었다. 태겸은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먼저 나와 있었다. 검은 정장 위에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였다. 유나는 그를 보자마자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태겸도 곧바로 되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마요. 당신도 내 이름을 알고 계속 이준호라고 불렀잖아.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먼저 말하면 오빠도 말할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태겸은 차세린이라는 이름 뒤에 있던 여자를 사랑했고, 유나는 이준호라는 가난한 남자를 믿었다. 진짜 이름을 알게 된 순간 둘은 오히려 서로에게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태겸은 한 걸음 다가가 말했다. 처음부터 돈을 받고 나온 건 맞습니까? 유나는 그의 질문 속에 섞인 의심을 알아차렸다. 맞아요.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누군진 몰랐어요. 왜 두 번째 만남부터라도 말하지 않았지? 무서웠으니까요. 제가 가난해서 돈 받고 남의 이름을 썼다는 걸 알면 오빠가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어요. 유나는 떨리는 숨을 삼킨 뒤 되물었다. 오빠는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태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하면 이기적으로 들릴 것이고, 잃기 싫었다고 말하면 비겁해 보일 것이었다. 그는 결국 가장 솔직하지 못한 답을 골랐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유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전 등록금 때문에 거짓말했고, 오빠는 상황이 복잡해서 거짓말했네요. 역시 가진 사람의 거짓말은 이유도 고급스럽네요.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비꼬지 마. 그럼 똑바로 말해요. 저를 믿은 적은 있어요. 태겸은 대답 대신 그녀의 가족 채무와 근무 기록이 담긴 조사 자료를 떠올렸다. 그 침묵만으로도 유나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혹시 저 조사했어요? 태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유나는 한 발 물러섰다. 어디까지 봤어요? 학교 아르바이트, 우리 아버지 빚까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필요한 정보만 확인했어. 누가 부탁했는데요? 그 질문 뒤에 유나는 그동안 이상하게 풀렸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갑자기 취소된 월세, 인상 편해진 물류창고 업무 시험 기간에 맞춰 바뀐 근무표. 그녀는 믿고 싶지 않은 얼굴로 태겸을 바라봤다. 그것도 오빠가 한 거예요. 태겸은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다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저는 그게 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버텨서 얻은 작은 기회인 줄 알았다고요.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었어. 그걸 왜 오빠가 결정해요? 태겸은 답답함을 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하지? 돈도 사람도 방법도 있어. 당신이 덜 힘들 수 있다면 쓰는 게 맞잖아.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보증을 부탁했던 부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뒤 그 사람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사라졌다. 유나는 목에 걸린 얇은 은색 목걸이를 풀었다. 태겸이 시장 골목에서 직접 고른 값싼 목걸이였다. 그녀가 믿었던 유일한 선물이었다. 전 오빠가 돈 없는 사람이라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제 앞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목걸이를 태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오빠는 저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몰래 수정했어요. 태겸은
손바닥 위에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럼 우리가 느낀 것까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유나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태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다 손을 멈췄다. 유나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면서도 돌아서야 했다. 지금 붙잡히면 다시 그의 설명을 믿고 싶어질 것이 분명했다. 인턴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제 계약서 원본도 있고 제안서가 익명평가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유나야. 그가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불렀다. 유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이름 이제야 듣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차세린이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저녁 한유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같은 시각 유나의 휴대전화에도 주소 하나가 도착했다.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주겠다는 문장이 뒤따랐다. 유나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만나겠다고 답했다. 도망치면 모든 의혹이 사실이 될 것이고 태겸의 뒤에 숨으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누구의 이름도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세린이 지정한 장소는 성림호텔 별관 21층의 비공개 라운지였다. 영업이 끝난 뒤라 넓은 공간에는 조명 절반만 켜져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한유나는 낡은 가방 안에 계약서 원본과 휴대전화 충전기를 넣은 채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이번에는 차세린의 옷도 서태겸의 도움도 없었다. 검은 코트와 오래 신은 구두, 그리고 자신의 이름만 가지고 온 자리였다. 세린은 창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와 은색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시간은 잘 지키네. 세린이 말하자 유나는 맞은편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서 물었다. 게시판에 계약서를 올린 사람이 차세린 씨예요. 세린은 곧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잔에 담긴 물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내가 직접 올리진 않았어. 하지만 멈출 수도 있었지. 그게 무슨 차이죠?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을걸. 유나의 눈빛이 굳었다. 세린은 그제야 봉투를 앞으로 밀었다. 안에는 1억 원도 10억 원도 아닌 정확히 10억 원이 적힌 자기 압수표가 들어있었다. 이 돈 받고 학교를 마치든 빚을 갚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든 내 마음대로 해. 대신 서태겸 대표 앞에서 사라져. 유나는 수표를 꺼내지도 않았다. 제가 사라지면 차세린 씨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세린은 잠시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이번 분기 안에 성님과 혼담을 다시 연결하지 못하면 호텔 경영권을 동생에게 넘기겠다고 했어. 그 애는 어머니가 만든 환자 지원 재단부터 정리할 거야.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유나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침묵했다. 세린은 처음으로 완벽한 자세를 흐트러뜨리며 두 손을 맞잡았다. 나는 평생 아버지가 정한 학교에 다녔고 아버지가 고른 사람들과 웃었어. 맞선에서 도망친 건 한 번쯤 내 인생을 내가 고르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네가 대신 나간 자리에 서태겸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내가 지켜야 할 건 지킬 수 있으니까. 유나는 세린의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가 정당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밀어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먼저 내 이름을 썼잖아.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이 처음 본 건 차세린이었어.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든 그 자리에 앉을 권리는 원래 내 것이었다고.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마음에 원래 주인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세린은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유나 앞에 내려놓았다. 현실적인 척하지 마. 네가 처음 이 일을 맡은 것도
돈 때문이었잖아. 이제 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을 말하면 우습지 않아. 그 말은 정확히 유나가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는 등록금을 위해 남의 이름을 빌렸고 선금이 입금된 날 안도했다. 그 사실은 아무리 변명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나는 수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알아요. 돈을 받는 순간 선택한 것 같아도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누군가에게 정해진다는 걸. 세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나는 가방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원본은 조사팀에 제출할 거예요. 제가 서태겸 대표의 정체를 알기 전에 계약했다는 것도, 첫 만남 뒤에는 추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될 겁니다. 그걸 내놓으면 너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알아요. 닭이 하라 비 인턴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학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한 일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유나는 수표를 세린 쪽으로 밀어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두려움까지 돈 받고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태겸은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강민석에게 세린의 차량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곧장 호텔로 온 얼굴이었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 수표에 먼저 닿았고 다음으로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훑었다. 차세린. 낮게 불린 이름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세린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다. 대표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했는데요. 사람을 돈으로 쫓아내는 게 조용한 해결이라고 생각하나. 태겸은 수표를 집어들었다. 종이가 2번 접히고 곧 그의 손에서 길게 찢어졌다. 세린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태겸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수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금액 칸에는 100억 원이 적혀 있었다. 이 돈이면 네가 말한 재단 운영비도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도 당분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대신 다시는 한유나 앞에 나타나지 마. 세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표와 태겸을 번갈아 보았다. 저를 매수하겠다는 건가요? 네가 선택한 언어로 말하는 거야. 태겸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 순간 유나는 탁자 위 100억 원짜리 수표를 집어들었다. 태겸은 그녀가 자신의 편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나는 망설임 없이 수표를 반으로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세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모든 변명을 끊어내기에 충분했다. 유나는 다시 한번 접힌 수표를 찢어 조각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 다 똑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도 흐려지지 않았다. 한 사람은 돈으로 저를 쫓아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더 큰 돈으로 저를 지키려고 하네요. 하지만 제 인생은 경매 물건이 아니에요. 태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드러났다. 나는 당신을 지키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문제라고요. 제가 어떻게 싸울지, 무엇을 감당할지, 누구와 이야기할지 또 오빠가 정했잖아요. 유나는 찢어진 조각 하나를 손끝으로 눌렀다. 차세린 씨의 잘못을 100억 원으로 없애면 제 결백이 증명돼요. 사람들이 저를 돈 때문에 대표에게 접근한 사람이라고 믿는 건 그대로인데요. 태겸은 입을 열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세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도 결국 대표님이 오셨잖아. 넌 혼자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가장 힘 있는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린 거 아니야. 유나는 세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니요. 저는 지금 대표님에게도 나가달라고 할 겁니다. 태겸의 눈이 흔들렸다. 유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조사에서 빠져주세요. 제 인턴 복귀도 지시하지 말고 게시물을 지운 사람도 대표님 뜻대로 처벌하지 마세요. 절차가 틀렸다면 바로잡되 결과는 제가 감당하게 두세요. 태겸은 라운지를 나서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지만 유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에는
미움보다 더 무거운 실망이 담겨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태겸은 밤새 불을 끄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유나의 가족 기록과 근무 내역, 자신이 지시한 지원 계약 문서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 그는 그것들이 그녀를 보호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허락 없이 넘은 경계의 목록처럼 보였다. 새벽 2시 그는 민석을 불렀다. 인턴 조사와 익명 게시물 유출건을 외부 위원이 포함된 윤리위원회로 넘겨 내가 보고받을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해. 민석은 태겸을 잠시 바라봤다. 한윤아 씨의 복귀 지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소해. 대표님의 사적 관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 태겸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친구 대신 맞선에 나간 사실, 가명을 사용한 기간, 윤아의 생활에 비공개로 개입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도 제출해. 내가 숨긴 게 있다는 이유로 윤아의 진술까지 의심받아선 안 돼. 민석은 서류를 받아들며 낮게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태겸은 손바닥 안에 남아있는 은색 목걸이를 바라봤다. 후회라는 말로는 부족해. 나는 잃지 않으려고 한 행동으로 가장 먼저 신뢰를 잃었어. 다음 날 윤아는 윤리위원회 앞에 혼자 앉았다. 위원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태겸의 정체를 알게 된 시점 인턴 전형 중 접촉 여부를 차례로 물었다. 윤아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차세린의 이름을 사용한 것, 첫 만남 뒤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태겸과 교제하면서 인턴 지원 사실을 늦게 알린 것을 모두 인정했다. 대신 계약서 원본과 메시지 기록, 은행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제출했다. 원본의 작성 날짜는 맞선 전이었고 세린이 태겸의 정체를 확인한 시점은 윤아가 이미 인턴 제안서를 제출한 뒤였다. 추가 사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평가 시스템 기록에는 지원자의 이름과 학력이 가려진 채 제안서 번호만 노출되어 있었다. 위원 한 명이 물었다. 서태겸 대표가 제안서를 봐줬다는 진술은 사실입니까? 표현을 고쳐주거나 내용을 대신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했고 저는 제가 일했던 현장 자료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조언이 공정성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의 책임도 받겠습니다. 그녀는 합격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줄이지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위원들의 표정을 바꾸었다. 윤아는 결과를 부탁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제가 한 잘못과 하지 않은 잘못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인사팀 직원의 외부 통화 기록과 문서 접근 기록도 확인됐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성림호텔 비서실에서 2차례 대가성 채용 제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차세린의 비서는 계약서 사진을 전달하며 날짜가 보이지 않도록 편집해달라고 요청했고 내부 게시판에 올린 뒤 여론이 커지면 윤아의 인턴 자격을 취소시키려 했다. 세린은 호텔 법무팀과 아버지의 압박을 이유로 자신은 구체적인 게시 방식까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아와 만나기 전 비서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상대가 스스로 물러날 정도로 몰아붙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윤리위원회는 윤아의 인턴 자격 정지를 유지하되 특혜 여부와 유출 사건을 분리해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태겸은 보고서를 직접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비서실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만 진행 상황을 짐작했다. 윤아에게 연락하고 싶은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보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지금은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고시원 지원 계약과 근무지 개입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윤아가 원할 경우 부당 개입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세린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성림호텔 회장실에 들어갔다. 차 회장은 조사 자료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도 딸의 안부보다 혼담이 깨질 가능성을 먼저 물었다. 서태겸 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와 등을 돌리면 내 동생에게 바로 경영권을 넘기겠다.
세리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협박인데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유나에게 수표를 내민 순간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아버지는 제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말고는 관심이 없으시죠. 차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쓸모를 증명해. 세리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실을 나온 뒤 비서에게 윤리위원회 출석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인정할 용기까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잘못을 시인하면 경영권도 재단도 잃을 수 있었다. 침묵하면 유나를 희생시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남을 수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자 세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와 얼마나 닮았는지 똑바로 보게 됐다. 윤리위원회의 중간 결과가 발표된 날, 유나는 본사 옥상에서 혼자 서 있었다. 제안서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고 합격 점수에는 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최종 처분은 세린의 진술과 인사팀 조사까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었다. 유나는 누명을 완전히 벗은 것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능력이 태겸의 선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되찾았다. 옥상 문이 열리고 태겸이 들어왔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남겨둔 채 멈췄다. 위원회 결과를 들었습니다. 유나는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직접 보고받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회사 공지로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겸은 변명하지 않았다. 당신이 원한 대로 조사에서 빠졌어. 내가 개입한 내용도 전부 제출했고. 유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그걸 했다고 바로 용서할 순 없어요. 알아. 너무 빠른 대답에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겸은 손에 쥔 작은 상자를 내밀지 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돌려준 목걸이가 있었다. 용서해달라고 온 게 아니야. 이번에는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러 왔어.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리위원회에서 온 메시지였다. 차세린이 모든 진술을 직접 하겠다며 출석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세 사람의 거짓말 중 마지막 하나가 마침내 심판대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차세린이 윤리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변호사도 비서도 데려오지 않았다.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선명했다. 위원장이 진술을 시작해도 좋다고 말하자 세리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려놓았다. 한유나 씨에게 맞선 대행을 부탁한 사람은 저입니다. 계약서 사진을 비서에게 전달했고 상대가 회사에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압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호텔 법무팀 직원이 황급히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세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인사팀 직원에게 접근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의 문구까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날짜를 가린 계약서가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제 와서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어머니의 재단과 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던 아버지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유나 씨는 서태겸 대표의 정체를 알기 전에 계약했고 인턴 지원에도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 중 그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린의 진술 이후 조사는 빠르게 정리됐다. 인사팀 직원은 외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고 내부 문서를 유출한 책임으로 해고됐고 관련 내용은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 세린은 성림호텔의 경영 업무에서 물러났으며 차 회장은 딸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세린은 더 이상 아버지의 분노를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환자 지원 재단을 호텔 계열에서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가지고 있던 개인 지분 일부를 처분해
독립적인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이전처럼 100억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문제를 없애려는 방식이 아니었다. 후원자를 직접 만나 계획을 설명했고 재단의 지출 내역을 공개했으며 자신이 가진 이름 없이도 사람들이 그 목적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전화를 피했고 이사회는 그녀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리는 처음으로 타인의 선택을 돈과 압력으로 바꾸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유나에게는 짧은 편지 한 통만 보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며 언젠가 사과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나겠다고 적었다. 유나는 편지를 버리지 않았지만 곧바로 답장하지도 않았다. 용서 역시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유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조건부 인턴 자격 회복이었다. 그녀가 맞선 대행 계약에 참여한 행동은 회사의 채용 절차와 직접 관계가 없었지만 대표와 사적으로 교제하면서 같은 회사의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늦게 알린 것은 이해관계 관리 측면에서 부주의했다고 판단됐다. 유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복귀 면담에서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다. 서태겸 대표의 직속 조직이나 비서실과 관련된 부서에는 배치되지 않겠습니다. 평가 과정에도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제안서는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겠습니다. 인사 책임자는 대표가 이미 같은 조건을 요청했다고 말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대표의 요청이라서가 아니라 회사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결국 그녀는 본사가 아닌 성림유통의 외곽물류센터 운영지원팀에 배치됐다. 화려한 사무실도 최상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 새벽 배송 차량이 드나들고 야간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장이었다. 유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제안서를 다시 검증했다. 직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남는 식재료와 이용 시간을 기록했으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지역 식당들과 협력 방안을 만들었다. 누구도 그녀를 대표의 연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때로는 서류를 다시 쓰라는 지적을 받았고 현장 관리자는 이상적인 계획이라며 비웃기도 했다. 유나는 처음으로 그 모든 실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태겸은 유나가 복귀한 뒤에도 그녀의 부서에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비서실에서 물류센터 시범 사업의 보고서를 올렸을 때도 작성자의 이름을 가린 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유나가 야간 근무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차량을 보내고 싶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즉시 추가 비용을 승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안을 상대의 필요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 매번 멈췄다. 강민석은 어느 날 태겸의 집무실 책상 위에서 상담센터 예약 확인서를 발견했다. 태겸은 숨기지 않았다.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이유를 알아보려고 민석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물었다. 도움이 됩니까? 태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은 내가 얼마나 많은 행동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 확인하는 중이야. 그는 고시원 지원 계약도 자신이 개입하기 전 조건으로 되돌리고 물류창고에 제공했던 특별 조치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공식적인 안전 규정으로 바꾸었다. 유나가 혜택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담당 부서를 통해 정산 절차를 안내했다.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태겸은 유나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잘못된 방식을 바꾸어야만 진짜 사과가 된다는 것을 배워갔다.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태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내길 바랍니다. 답장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을 챙기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하루를 자신이 관리하려는 습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유나는 처음 몇 주 동안 메시지를 읽기만 했다.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생활 속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자 그동안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태겸을 미워하면서도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던 시간을 그리워했고 그의 다정함과 통제욕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며 유나는 자신의 또 다른 문제도 보게 됐다. 동료가 무거운 상자를 들어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했고 팀장이 업무를 나누자 자신을 무능하다고 보는 것이라 오해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하면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어느 날 손목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일을 쉬게 되자 동료가 말했다. 도움을 받는다고 내 일이 남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유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상대의 허락을 무시하는 도움과 선택할 수 있게 내미는 손은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다. 시범 사업의 첫 달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야간 근무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간단한 식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무단 결근과 안전사고가 줄었고 버려지는 식재료도 크게 감소했다. 본사 심사위원들은 제안서를 다른 3개 물류센터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최종 발표 날 유나는 보고를 마친 뒤에야 심사위원석 가장 뒤에 태겸이 앉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질문도 평가도 하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자 다른 임원들과 함께 박수를 쳤을 뿐이었다. 유나는 회의장을 나서는 그를 복도에서 불러 세웠다. 서태겸 대표님, 태겸이 돌아섰다. 석 달 만에 마주한 얼굴은 전보다 조금 야위어 있었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췄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가려진 상태로 보신 거 맞죠? 최종 발표 전까지는 몰랐어. 유나는 그의 대답을 잠시 살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을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었고 무엇보다 태겸은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왜 연락을 더 안 했어요? 그녀가 묻자 태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고 싶었어. 그런데 기다리겠다고 말해놓고 내 불안을 줄이려고 당신을 찾으면 또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았어. 유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전 오빠가 포기한 줄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다만 선택권을 돌려주려고 했어. 그날 밤 유나는 오래 망설이다 태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 만났던 호텔 레스토랑 토요일 저녁 7시. 이번에는 제가 초대할게요. 약속날 유나는 차세린에게 빌렸던 원피스가 아니라 자신이 월급을 모아 산 남색 원피스를 입었다. 진주 귀걸이도 화려한 구두도 없었다. 목에는 한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얇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던 태겸은 검은 세단이 아니라 오래된 자전거를 끌고 나타났다. 유나는 자전거와 그의 정장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이 조합은 여전히 이상하네요. 태겸도 웃었다. 차는 세 블록 밖에 세워뒀어. 자전거는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고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걸었던 날을 기억하게 해주니까. 두 사람은 처음 앉았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누구도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 무례하게 굴지 않았고 일부러 가난하거나 부유한 척하지 않았다. 유나는 메뉴판을 덮고 먼저 말했다. 제 이름은 한유나예요. 장학금이 끊기면 등록금이 부담스럽고 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필요해요. 아버지가 남긴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고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태겸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고개를 숙였다. 서태겸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성림그룹 대표이고 돈과 권한을 쓰면 대부분의 문제를 빨리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도 위험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버림받기 전에 먼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의 선택을 무시했습니다. 유나는 손가락으로 물잔 가장자리를 쓸었다. 또 숨기는 건 없어요. 태겸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상담을 받고 있어. 그리고 오늘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1시간 먼저 도착했어.
밖에 비서실 차량도 한 대 있지만 당신을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까봐 민석이 보낸 거야. 유나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태겸도 따라 웃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용서해달라고 재촉하지 않을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도 하지 않겠어. 예전에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몰랐으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놓지 않고 손에만 쥐었다. 당신이 돌려준 목걸이야. 돌려주고 싶었지만 받으라고 말하진 않을게. 유나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다. 태겸은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새로 산 거예요. 예전 것은 오빠가 가지고 있어요. 왜 같은 걸 샀어? 그날의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려고요. 식사를 마친 뒤 태겸은 계산서를 들지 않았다. 유나가 먼저 직원에게 각자 계산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태겸은 순순히 자신의 몫을 결제했고 두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나왔다. 초봄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유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태겸은 자전거 손잡이를 잡은 채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걷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을 첫 번째 데이트로 생각해도 됩니까? 유나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기울였다. 대표 대역이 아니라 진짜 서태겸 씨로 나온 거 맞죠? 신분증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건 됐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겸의 표정이 긴장했다. 유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제 허락 없이 조사하지 않기. 힘들어 보여도 먼저 물어보기. 돈으로 해결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방식 듣기. 그리고 거짓말하면 바로 인정하기. 태겸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키겠습니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혼자 버티다가 쓰러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오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지도 않을게요. 태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붙잡는 손이 아니라 선택을 기다리는 손이었다. 유나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본 뒤 천천히 자신의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서로 먹고 싶은 것도 솔직하게 말해요. 계산은 각자 하고요. 태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알겠습니다. 물어 대신 다음번에는 제가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식 아니었어요. 오늘은 면접에 가까웠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다. 몇 달 뒤 성림그룹은 유나의 야간 식사 지원 제도를 정식 사업으로 채택했다. 유나는 정규직 제안을 받았지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력과 태겸과의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외부 회사의 제안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스스로 성림에 남기로 결정했다. 세린의 재단도 작은 규모로 다시 출발했다. 첫 후원 행사 날 세린은 유나에게 직접 사과했다. 유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세린을 자신의 인생을 빼앗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다. 태겸은 여전히 회의실에서는 차갑고 엄격했지만 유나의 메시지가 오면 회의를 멈추지 않고 끝난 뒤 답장하는 법을 배웠다. 유나는 그가 늦은 밤 집 앞에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결혼도, 재벌가의 인정도, 언론의 관심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겸은 처음 샀던 회색 슬리퍼를 들고 유나를 찾아왔다. 이걸 돌려받으려면 다시 만나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해. 유나는 낡아버린 슬리퍼를 보고 웃었다. 이제 너무 늦었는데요. 태겸이 물었다. 그럼 평생 못 돌려받는 겁니까? 유나는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그건 앞으로 얼마나 솔직한지 보고 결정할게요. 두 사람은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처음과 달리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다. 가진 것을 숨기지도 상처를 감추지도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첫눈에 시작됐지만 서로를 진짜로 선택하기까지는 많은 거짓말과 기다림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은 속도로 곁을 걷는 일이라는 것을